윤지수는 거대한 쇳덩이가 빗물을 가르며 덮쳐오는 순간 자신의 목숨보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물건에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노파를 보았다. 핏빛처럼 붉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시야를 잔인하게 집어삼켰고 브레이크 파열음이 귓가에서 비명처럼 터져나갔다. 지수의 몸은 이미 이성을 벗어나 본능적으로 노파를 끌어안은 채 거친 아스팔트 위를 구르고 있었다.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피한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노파가 가슴에 생명처럼 품고 있던 반쯤 불에 탄 회중시계였다. 1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끔찍한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증거물이었다. 거센 빗줄기가 서울의 밤을 차갑게 집어삼키며 아스팔트 위로 매서운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해성구 본사의 거대한 유리 외벽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마치 눈물을 흘리는 듯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일렁임을 만들어냈다. 지수는 흙탕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바닥에 볼품없이 흩어진 서류 뭉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불과 10분 전 그녀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이력과 포트폴리오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불합격 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해성건설의 수석 보건 전문가 자리. 그것은 그녀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년간 피땀 흘려 준비해온 단 하나의 목표였다. 면접관의 조롱 섞인 눈빛은 그녀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이 애초부터 그녀를 배제했음을 뚜렷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아가씨, 정말 괜찮소. 노파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매서운 빗소리를 뚫고 지수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고 무릎과 팔꿈치에서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붉어진 시선은 오직 노파의 주름진 손에 단단히 쥐어진 그 그을린 시계에만 강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10시 4분. 초침이 영원히 멈춰버린 그 저주받은 시간과 화재로 인해 흉측하게 녹아내린 금장 테두리. 아버지가 생전 항상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그 회중시계가 대체 왜 이 낯선 노파의 손에 들려있는지 당장이라도 소리쳐 묻고 싶었다. 지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파의 젖은 옷깃을 조심스럽게 여며주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수만 가지의 절박한 질문들을 억눌러야만 했다. 같은 시각 해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적막한 펜트하우스에서 강태경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짙은 어둠이 무겁게 깔린 방 안. 조명조차 켜지 않은 채 서 있는 그의 굳은 뒷모습은 깎아지른 듯한 조각상처럼 서늘하고 위압적이었다. 밤마다 그의 이성을 옥죄는 지독한 불면증과 빗소리에 대한 강박은 10년 전 그 끔찍했던 날 이후 단 하루도 그를 놓아준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창밖 아래 도로에서 벌어진 소란을 그저 흔하게 일어나는 빗길 교통사고라고 치부하며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고성능 망원 렌즈 너머로 현장을 확인하던 태경의 짙고 차가운 눈동자가 순간 미세하게 요동치며 얼어붙었다. 그의 좁혀진 시야에 뚜렷하게 포착된 것은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구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노파의 손에 들린 낡고 훼손된 회중식이었다.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쥐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그러나 끝내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태경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고 창틀을 짚은 그의 커다란 손등 위로 굵은 핏대가 흉터처럼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해온 그에게 저 시계의 돌발적인 등장은 결코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그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차가운 사리와도 같은 서늘한 분노가 거칠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해성그룹 1층 로비는 출근하는 수많은 직원의 발걸음 소리와 엘리베이터의 기계음으로 분주하고 혼란스러웠다. 지수는
어젯밤에 비에 젖었던 참담한 흔적을 말끔히 지운 채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로비 한가운데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굳은 손에는 조롱 같았던 불합격 통보서 대신 한 여사라는 인물로부터 발송된 특별 기록물 복원 임시 보좌역 임명장이 무겁게 쥐어져 있었다. 어젯밤 도로에서 목숨 걸고 구했던 백발의 노파가 바로 혜성그룹의 최고 권력자이자 대주주였으며 그 아찔한 보훈으로 하루아침에 그룹 내 가장 은밀한 직책이 주어진 것이다. 지수는 이것이 구원의 동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한 오명을 벗길 수 있는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전쟁터로 들어가는 입장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중앙 엘리베이터 홀로 묵묵히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듯 돌연 우뚝 멈춰섰다. 수십 명의 임원진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로비를 가로지르던 해성건설의 최고 경영자 강태경이 등장하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시리게 얼어붙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서늘한 걸음걸이는 그가 이 거대한 유리 성체의 무자비한 지배자임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태경은 로비를 지나치다 말고 석상처럼 굳어있는 지수 앞까지 다가와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의 예고 없는 움직임에 따라 수행원들도 일제히 숨을 죽였고 로비 전체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차가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칼날을 들이밀었다. 지수는 그의 짙은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혐오와 짙은 의심을 그리고 자신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려는 포식자의 서늘한 살기를 읽어냈다. 태경은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사냥감을 감정하는 듯한 태도로 그녀를 위아래로 느릿하고도 오만하게 훑어보았다. 이내 그의 조각 같은 입가에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스산하게 번지며 주변의 온도를 한층 더 끌어내렸다. 마치 주변의 모든 소음과 사람들이 완벽하게 소거된 채 오직 두 사람만이 이 삭막하고 거대한 공간에 남겨진 것 같은 기이하고 폭력적인 압박감이 흘렀다. 어젯밤 그 삼류 교통사고 연극을 기획한 대가로 대체 얼마를 약속받았습니까? 태경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지수의 귓가를 예리한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며 심장을 찔렀다. 그 서늘한 음성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조차 섞여 있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소름 끼치도록 위협적이고 모욕적이었다. 지수는 순간 심장이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이내 상처받은 자존심을 억누르며 꼿꼿하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맑고 단단한 눈동자가 태경의 어두운 시면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오만할 정도로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이미 자신의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지수는 그 무자비한 남자의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뼈저리게 각인하고 있었다. 지수의 맑고 단단한 눈동자는 강태경의 서늘한 살기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고요한 로비 한가운데서 그녀는 턱을 미세하게 치켜들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제 목숨을 팔아 일자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어젯밤 무엇을 보셨든 저는 그저 살려야 할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낮지만 명확한 그녀의 음성이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태경의 귓가에 깊숙이 꽂혔다. 태경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좁혀졌지만 지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목례조차 생략한 채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등 뒤로 꽂히는 포식자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끝처럼 피부를 긁어내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결코 발걸음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꼿꼿한 뒷모습을 응시하는 태경의 짙은 눈동자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늘한 호기심이 기묘하게 뒤엉키고 있었다. 해성그룹 본사의 화려하고 채광이 좋은 지상층과 달리
지하 4층에 위치한 특별 기록물 보관소는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서늘하고 적막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매캐한 먼지와 묵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천장의 낡은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곳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어젯밤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나약한 노파가 아닌 혜성의 거대한 그림자 자체인 대주주 한여사였다. 휠체어에 앉아 짐짓 노망난 척 의미를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던 그녀는 지수가 다가가자 순식간에 날선 눈빛을 빛내며 습기로 엉겨붙은 낡은 서류 상자 하나를 무심하게 밀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휴지 조각이 아니라 10년 전 해성건설의 끔찍한 치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은밀하고 위험한 과거의 파편들이었다. 죽은 것들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보라는 한 여사의 무언의 압박은 곧 지수에게 내려진 잔혹한 시험이자 단 하나의 기회였다. 지수가 지하의 폐쇄된 공간에서 고립된 채 복원 작업에 매달리는 동안 태경은 비서실과 보안팀을 은밀히 움직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지수가 자신의 숙부이자 호시탐탐 그룹의 패권을 노리는 부회장 강명호가 심어놓은 교활한 끈앞풀일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한편 강 부회장은 죽은 윤 기사의 딸이 그룹의 심장부에 그것도 한 여사의 직속으로 들어왔다는 비밀 보고를 받고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다. 10년 전 완벽하게 콘크리트 아래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진실의 꼬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즉각 자신의 수족들을 움직였다. 거대한 유리 성체 안에서 지수를 향한 보이지 않는 사리가 독거미의 거미줄처럼 빠르고 촘촘하게 쳐지고 있었다. 깊은 밤. 해성빌딩의 모든 층이 어둠에 잠겨 정막만이 맴돌 때도 지하 4층의 흐릿한 조명은 꺼지지 않았다. 태경은 소리 없이 보관소의 무거운 철문 앞에 다가서서 반쯤 열린 틈새로 흘러나오는 미약한 빛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서 지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정밀한 핀셋을 들고 부서질 듯 얇아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고 있었다.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그녀의 손끝은 극도의 집중력으로 인해 핏줄이 터질 듯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경이로울 정도로 섬세하고 경건했다. 오직 문서를 살려내겠다는 집념만이 가득한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보며 태경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가식이나 연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독한 몰입의 순간을 목격하면서 태경의 굳건했던 의심의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고요하고 위태로운 평화를 산산조각 낸 것은 찢어질 듯 고막을 찌르는 화재 경보기의 파열음이었다. 화기라고는 전혀 없는 서늘한 지하실 천장에서 갑자기 경고 램프가 붉게 명멸하더니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강제로 오작동을 일으켰다.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며 지수가 밤을 새워가며 간신히 이어붙인 과거의 진실들을 무자비하게 지식이기 시작했다. 강 부회장이 사주한 악의적인 파괴 공작이 지수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잔인하게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사방으로 무섭게 튀어오르는 차가운 물보라 속에서 간신히 형체를 찾아가던 낡은 종이들이 비명처럼 찢어지며 바닥의 흙탕물 속으로 처참하게 흩어져 내렸다. 쏟아지는 물벼락 속에서 지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류 상자 위를 단단히 덮었다. 그리고 그 위로 자신의 몸을 웅크려 필사적으로 엎드리며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 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폭력적인 수압을 받아내며 핏기가 가실 정도로 처참하게 젖어 들어가는 순간 보관소에 굳게 닫혀있던 쇠문이 굉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태경이었다. 그는 물에 젖어 엉망이 된 중요한 서류 따위에는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성큼성큼 다가가 웅크린 지수의 팔목을 뼈가 으스러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지수가 반항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를 억센 힘으로 끌어당겨 거친 물줄기 밖으로 거칠게 끄집어냈다. 흠뻑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 사이로 짐승처럼 번뜩이는 태경의 짙은 눈빛이 지수에게 깊숙이 꽂혔다. 고요한 VIP 전용 휴게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지수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규칙적이고도 처연한 파음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방 안을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다. 태경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짙은 색 여벌 셔츠를 지수의 젖은 어깨 위로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지수가 셔츠 자락을 움켜쥐며 훼손된 서류의 상태부터 걱정하자 태경의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차가운 분노로 폭발했다. 종이 쪼가리 몇 장을 지키겠다고 제 목숨을 버릴 작정이냐는 그의 날선 질책은 평소에 완벽한 통제력을 잃은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수는 그의 폭력적인 다그침 앞에서도 맑고 단단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한으로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으면서도 그녀는 오히려 그의 분노 이면에 숨겨진 기묘한 균열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리끝에서 떨어져 내린 굵은 물방울 하나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예리한 소리를 냈다. 그 미세한 소리는 태경의 귓가에서 점차 거대하고 파괴적인 소음으로 증폭되기 시작했다. 10년 전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던 파열된 배관의 물소리가 그의 숨통을 뱀처럼 조여왔다. 태경의 커다란 체구가 짙은색 스웨이드 소파 위로 무너지듯 허물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가빠지는 숨을 제어하려 애썼지만 시야는 이미 과거의 끔찍한 환영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피비린내 섞인 흙탕물의 기억이 그의 이성을 난도질할 때 시야 끝으로 하얀 온기가 다가왔다. 지수였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혐오를 잊은 듯 조용하고도 단호한 동작으로 따뜻한 물이 담긴 하얀 도자기 컵을 태경의 차가운 손등 위로 가만히 덮어주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낯설고 부드러운 온기가 태경의 얼어붙은 혈관을 서서히 녹이며 파괴적인 환영을 밀어냈다. 그는 헐떡이던 숨을 천천히 고르며 멍한 눈으로 제 손을 감싸고 있는 지수의 가녀린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지수는 그가 겪고 있는 끔찍한 공황의 원인을 섣불리 캐묻거나 값싼 동정을 건네지 않은 채 그저 그가 현실로 돌아올 때까지 곁을 지키며 고요한 댐이 되어주었다. 무자비한 포식자와 불청객으로만 여겼던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아스라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호흡이 완전히 안정되자 태경은 마른 세수를 하며 복잡하고 깊은 눈빛으로 지수를 응시했다. 지수는 태경이 이성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 몸을 덮고 있던 헐렁한 셔츠의 소매를 걷어 올리며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폭우 같았던 살수 속에서 그녀가 제 몸을 던져 끝까지 지켜낸 단 한 장의 문서 조각이었다. 반쯤 찢겨나가고 젖어버린 종이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는 그녀의 손길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문서에는 과거 해성건설의 핵심 자재 목록이 적혀 있었고 중요한 숫자들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긁히고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보관소의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서류를 인멸하기 위한 누군가의 치밀한 파괴 공작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서류 조각을 집어든 태경의 눈동자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번진 잉크 자국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서 하단의 결제 사인과 특유의 필체는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가족이라 믿고 따랐던 숙부. 강명호 부회장의 필체가 분명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고의 배후에 핏줄을 나눈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단서가 선명한 물증이 되어 그의 눈앞에 던져졌다.
태경은 구겨진 문서를 쥔 손에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었고 지수는 그가 감당하고 있는 배신의 무게를 묵묵히 지켜보며 진실을 향한 암묵적인 연대를 맺었다. 며칠 뒤 해성그룹 최상층의 대표실 문이 예고 없이 열리며 묵직한 발소리가 최고급 카펫 위를 울렸다. 강 부회장은 평소처럼 자애로운 숙부의 가면을 쓴 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태경의 책상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태경의 책상 한쪽에 놓여있던 새로운 특별 보좌역의 인사 기록 카드를 집어들고는 흥미롭다는 듯 천천히 눈으로 훑어내렸다. 윤지수. 그 이름 석자가 적힌 서류를 매만지는 강 부회장의 입가에 비열하고도 소름 끼치는 조소가 뱀처럼 번져갔다. 그는 탁자에 서류를 툭 던지며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태경을 향해 속삭였다. 조카님, 아무래도 자네가 집안에 윤씨 성을 가진 독사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것 같군. 강 부회장이 남기고 간 기분 나쁜 조소와 윤씨 성을 가진 독사라는 서늘한 경고는 태경의 머릿속에 지독한 잔상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1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참사의 배후를 쫓는 태경에게 자신을 둘러싼 모든 우연은 곧 정교하게 짜인 암살 시도와도 같았다. 그는 즉각 비서실과 보안팀의 최고 책임자들을 은밀히 호출하여 윤지수의 과거와 이면의 배경을 샅샅이 파헤치라 지시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의 책상 위에 올라온 그녀의 신원조의 결과는 기이할 정도로 완벽하게 깨끗했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력들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입양과 동시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 없는 태경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결국 그는 어설프게 그녀를 내쳐 부회장의 시야 밖으로 놓아주는 대신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녀의 숨통을 직접 조이기로 결정했다. 지수는 임시 보좌역에서 최고 경영자의 특별 비서로 파격적인 발령을 받았고 이는 그녀를 24시간 내내 자신의 철저한 통제 아래 두겠다는 태경의 오만하고도 위험한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아침, 해성그룹 본사 최상층인 50층 전용 엘리베이터의 무거운 금속 문이 열리며 지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만이 모인 임원 비서실의 공기는 그녀의 낯선 등장과 함께 한겨울의 서리빨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낙하산 인사라는 멸시 섞인 편견과 강 부회장파가 의도적으로 흘린 악의적인 소문들로 인해 사방에서 그녀를 향해 날아드는 시선은 노골적인 적의와 질투로 가득했다. 허공을 찌르는 듯한 무수한 눈초리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지수는 흔들림 없이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운 채 자신에게 배정된 집무실 한편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강 부회장은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르자마자 다음 주 이사회를 앞두고 도저히 기한 내에 끝낼 수 없는 방대한 규모의 구도심 재개발 복원 프로젝트를 독단적으로 떠안겼다. 그것은 지수를 짓밟아 그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동시에 그녀를 파격적으로 기용한 태경의 인사권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기 위한 뻔하고도 잔인한 함정이었다. 지수는 그 숨은 의도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기에 변명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며칠 밤낮을 태경의 투명한 유리 집무실 안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다. 방대한 과거의 낡은 설계 도면과 복잡한 건축 구조식들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다시 짜맞추는 작업은 지독한 인내와 극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끼니조차 거른 채 모니터와 산더미 같은 서류들 파묻혀 오로지 진실을 복원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태경은 결제 서류 너머로 혹은 펜트하우스를 오가며 지수가 보여주는 그 미련할 정도의 끈기와 경이로운 전문성을 소리 없이 관찰했다.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대신 자신의 뼈를 깎아 실력을 증명하려는 그녀의 우직함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해성그룹 내부의 탐욕스러운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걷고 있었다. 짙은 의심으로 겹겹이 쌓아 올렸던 태경의 견고한 방어벽은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 앞에서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자정을 훌쩍 넘긴 깊은 밤.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투명한 통유리창을 통해 한없이 차갑게 쏟아져 들어오던 시간이었다. 스탠드 불빛 하나에만 의지한 채 끊임없이 도면을 수정하던 지수는 결국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몽당 연필을 쥔 채 책상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려던 태경의 발걸음이 그녀의 규칙적이고도 지친 숨소리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잠시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는 깊은 눈으로 지수의 흐트러진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내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짙은 네이비색 슈트 재킷을 천천히 벗어들고 지수의 자리로 다가갔다. 태경은 아주 조심스럽고도 느릿한 손길로 그 커다란 재킷을 그녀의 웅크린 좁은 어깨 위로 조용히 덮어주었다. 재킷에 짙게 배어있던 묵직하고도 따뜻한 우디향의 향수가 공기 중으로 은은하게 퍼지며 그녀의 차가운 곁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운명의 이사회 날이 밝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거대한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강 부회장과 그의 수족들은 상석에 앉아 지수가 형편없는 결과물로 무너져 내릴 순간만을 굶주린 짐승처럼 기다리며 비열한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단상에 오른 지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와 완벽하게 복원된 입체 설계도를 대형 화면에 띄우며 장내의 분위기를 단번에 압도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흠잡을 데 없이 정교했고 숨겨져 있던 구조적 결함까지 완벽하게 짚어내며 부회장파가 쳐놓은 악의적인 함정을 보기 좋게 짓밟아 버렸다. 꼬투리를 잡으려던 임원들조차 그녀의 완벽한 실력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태경은 상석에 깊숙이 기대앉아 꼿꼿하고 당당하게 빛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을 해칠 독사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예리한 검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이 사회가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텅 빈 집무실로 돌아온 태경의 시선이 책상 한가운데 놓인 발신인 불명의 노란 우편 봉투에 머물렀다. 비서실의 철저한 보안을 뚫고 50층 대표실 책상 위까지 직접 올라온 정체불명의 물건에 태경의 미간이 서늘하게 좁혀졌다. 그는 봉투의 입구를 거칠게 뜯어 내용물을 꺼냈고 그 순간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형편없이 흔들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것은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상복을 입은 가녀린 어린 여자아이가 무덤가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사진. 그리고 비석에 선명하게 새겨진 수석 엔지니어 윤명길이라는 저주받은 이름이었다. 10년 전 대형 붕괴 사고를 일으킨 파렴치한 주범이자 자신의 아버지를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간 그 죄인의 무덤 앞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어린 지수의 모습이 태경의 모든 이성을 산산조각 내며 그를 끔찍한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강태경의 시야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파편처럼 그의 이성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10년 전 해성그룹의 무능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 끔찍한 붕괴 사고의 잔해 속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밀어넣은 주범. 수석 엔지니어 윤명길이라는 저주받은 이름은 태경의 혈관 속에 깊이 박힌 지독한 독과도 같았다. 그런데 그 죄인의 묘비 앞에서 낡은 상복을 입고 처연하게 눈물을 훔치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은 태경이 애써 억눌러왔던 과거의 망령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부활시켰다. 불과 며칠 전 폭우처럼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 서류를 지키려 기꺼이 제 몸을 던지던 지수의 우직함이 떠올랐다. 늦은 밤까지 조명 아래서 묵묵히 도면을 복원해내던 그녀의 투명한 헌신조차 완벽한 복수와 혜성의 기미를 빼내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위선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깊은 배신감과 통제할 수 없는 혐오가 얼음장 같은 냉기로 변해 그의 전신을 서늘하게 휘감았다. 태경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거칠게 인터폰 버튼을 눌러
당장 윤지수를 대표 집무실로 호출했다. 지수가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날선 칼날 같은 태경의 시선이 삭막한 공간을 가르고 그녀의 목덜미에 깊숙이 꽂혔다. 태경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사진을 차가운 유리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탁! 하는 건조하고 파괴적인 마찰음과 함께 미끄러진 사진이 지수의 시야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자신의 가장 깊고 처절한 치부가 만천하에 발가벗겨진 순간 지수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아득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맑고 단단한 눈동자는 결코 비굴하게 흔들리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태경은 책상에 두 손을 짚고 짐승처럼 몸을 기울인 채 당장이라도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위압적인 태도로 몰아붙였다. 강 부회장의 더러운 사주를 받고 혜성의 심장부로 기어들어온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고 다그치는 그의 음성은 일말의 자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낮고 적대적이었다. 쏟아지는 폭력적인 추궁과 멸시 앞에서도 지수는 결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자신의 꼿꼿한 자존심을 지켜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입안으로 번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상처 입은 야수 같은 태경의 짙은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되었던 윤명길 기사의 딸 윤지수입니다. 한치의 떨림도 허락하지 않은 그녀의 묵직한 목소리가 서늘한 집무실 공기 위로 꼿꼿하게 떨어져 내렸다. 이어서 그녀는 단어 하나하나에 피토하는 듯한 강한 힘을 주어 선명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결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반드시 증명해낼 겁니다. 그 오만할 정도의 결연함과 꺾이지 않는 투지는 배신감에 사로잡힌 태경의 분노에 지독한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태경은 그녀의 모든 항변을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 일축하며 오늘부로 비서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되 결코 회사에서 쫓아내지는 않겠다는 잔혹한 징계를 내렸다. 그녀를 자신의 곁에 철저하게 감금해둔 채 서서히 피가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포식자의 끔찍하고도 뒤틀린 선고였다. 그날 이후 50층 대표실의 공기는 단 한 번의 숨조차 온전히 쉴 수 없을 만큼 질식할 듯한 냉기로 가득 찼다. 지수는 어떠한 문서도 열람할 수 없는 텅 빈 책상 앞에 유령처럼 방치되었고 태경은 그녀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독한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지수의 좁은 어깨는 언제나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태경의 차가운 학대와 고립 속에서도 결코 항복의 백기를 들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집요한 감시를 피해 과거 설계도에 숨겨진 단서들과 자재 목록들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조각맞춤하며 진실을 향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서로를 찌르고 상처 입히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고도 숨막히는 대립은 혜성그룹 최상층의 공기를 걷잡을 수 없이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 지독한 파열음을 묵묵히 관망하던 대주주 한 여사는 마침내 깊은 침묵을 거두고 태경을 자신의 은밀한 거처로 은밀하게 호출했다.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방 안.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도시의 푸른 불빛이 한 여사의 거처를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다. 휠체어에 몸을 기댄 한 여사는 굽고 주름진 손으로 낡은 벨벳 상자 하나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태경의 앞쪽 유리 책상 위로 묵묵히 밀어놓았다. 그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타고 그을린 낡은 회중시계였다. 10시 4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시간에 영원히 초침이 멈춰버린 끔찍한 잔해. 태경은 차가운 유리에 반사된 시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고 굳게 담은 그의 입술 사이로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짙은 어둠 속에 우뚝 서 있는 그의 커다란 체구는 위태롭고 고독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한 여사는 굽은 손가락으로 시계에 깨진 유리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혼란에 빠져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태경의 얼어붙은 심장을 향해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 아이가 비 내리는 밤거리에서 거침없이 달려오는 차에 제 목숨을 내던져가며 지켜낸 물건이다. 노파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낮게 울렸다. 너는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간 살인자의 딸이 피해자의 유품을 그토록 처절하게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한 여사가 남긴 무겁고도 예리한 질문은 며칠 내내 강태경의 귓가를 맴돌며 그의 견고했던 이성을 처참하게 뒤흔들어 놓았다. 살인자의 딸이 피해자의 유품을 목숨 걸고 지켜냈다는 그 지독한 모순은 태경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증오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다. 태경은 최고급 보안 케이스 안에 담긴 불에 탄 회중시계를 며칠 밤낮으로 노려보며 자신이 확신했던 진실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혼란에 빠졌다. 그는 그룹 내외부의 최고 정밀 보건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소집해 시계의 내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절망적일 뿐이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과 끔찍한 화마가 휩쓸고 간 낡은 금속 덩어리는 이미 내부 부품까지 흉측하게 녹아붙어 섣불리 기계에 손을 댔다가는 영원히 바스러질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그의 머릿속에 폭우처럼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도 찢어진 종이 조각을 기적처럼 살려내던 한 여자의 가녀리고 흉터투성이인 손끝이 강박적으로 떠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울의 밤하늘에서 다시금 서늘하고 매서운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태경은 검은 우산을 든 채 혜성그룹의 최고 경영자라는 오만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지수가 머무는 허름한 변두리 빌라의 녹슨 철문 앞에 섰다. 빗방울이 우산 위로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골목을 채우는 가운데 그는 무거운 손길로 초인종을 눌렀다. 이내 피로에 지친 창백한 얼굴의 지수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문을 열었다. 늦은 밤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을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단숨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는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아버리려 했다. 그러나 태경이 빗물에 젖은 커다란 손으로 문틈을 강하게 막아세우며 붉은 벨벳 상자를 불쑥 내밀자 지수의 움직임이 마법에 걸린 듯 우뚝 멈췄다. 상자 속에 고요히 잠든 그을린 회중시계를 확인한 그녀의 호흡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떨려왔다. 비좁고 서늘한 지수의 방 안은 오직 책상 위를 비추는 낡은 펜던트 조명의 노란 불빛만이 아스라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수는 묻고 싶은 수많은 질문과 억울함을 목구멍 아래로 삼켜낸 채 정밀 복원용 확대경을 눈에 착용하고 차가운 금속 테이블 앞에 앉았다. 그녀의 얇고 창백한 손가락이 미세한 핀셋과 특수 용액을 쥐고 녹슨 톱니바퀴들을 아주 느리고도 조심스럽게 해체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그녀의 등 뒤에 팔짱을 끼고 선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숨막히는 작업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흐릿한 조명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낡고 비좁은 생활 공간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듯 앙상해진 어깨선을 관찰하며 태경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묵직한 후회와 연민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학대했던 남자를 위해 기꺼이 밤을 지새우며 시계에 매달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도 처연하면서도 단단했다. 시계의 내부 구조가 하나둘 억눌렸던 신음을 뱉어내며 해체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무의식적으로 좁혀졌다. 태경이 시계의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상체를 천천히 숙이자 그의 짙은 우디향과 지수의 살결에서 번지는 은은한 비누향이 비좁은 공간 속에서 은밀하게 뒤엉켰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워진 순간 빗소리와 시계의 파열음만이 존재하던 방 안의 공기가 기묘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정교하게 맞물려 있던 마지막 톱니바퀴를 들어 올리던 지수의 손끝이 돌연 멈칫하며 굳어졌다.
시계에 동력 장치가 있어야 할 중심부에 기이할 정도로 얇고 정교하게 가공된 금속판이 인위적으로 덧대어져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 개조한 흔적이 명백했다. 지수는 숨을 죽인 채 가장 얇은 복원용 메스를 들어 그 금속판의 미세한 틈새를 조심스럽게 벌렸다.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짧게 울리며 덮개가 열렸고 그 안에서 검게 변색된 손톱만 한 마이크로칩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10년이라는 영겁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제 밑에 은폐되어 있던 끔찍한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순간이었다. 태경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흔들렸고 그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지수가 핀셋으로 건넨 마이크로칩을 받아들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다급한 경고음처럼 방 안을 서늘하게 울리고 있었다. 지수는 서둘러 낡은 노트북을 켜고 호환 어댑터를 연결해 그 칩 안에 담긴 봉인된 데이터를 조심스럽게 화면 위로 띄워 올렸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기괴하게 물들이며 폴더 안에 숨겨진 파일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과거 해성건설의 핵심 프로젝트였던 대형 건축물의 원본 설계도와 원가 절감을 위해 철근과 시멘트 비율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치명적인 내역서들이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덮었었던 모든 죄악이 철저하게 조작된 허구였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 모든 불법적인 설계 변경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결재란에는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적힌 낯익은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부회장 강명호. 자신의 아버지를 지옥 불 속으로 밀어넣고 평생을 기만해온 진범이 다름 아닌 핏줄을 나눈 숙부였음을 확인한 순간 태경의 세상이 처참한 파열음을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하고 서늘한 푸른 불빛이 강태경의 굳어버린 뺨 위로 기괴하고도 처참하게 얼룩졌다. 화면 가장자리에 뚜렷하게 박힌 강명호라는 세 글자가 망막을 찍고 뇌리에 새겨지는 순간 그가 10년의 세월 동안 피를 토하며 지탱해온 견고한 세계가 산산이 조각나며 끝없는 심연으로 곤두박질 쳤다.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지하게 만들었던 혈육이 실상은 아버지를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완벽하게 기만해온 파렴치한 배우였다는 잔혹한 진실은 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틀어쥐었다. 극도의 배신감과 경악으로 시야가 무섭게 전멸하며 이성이 마비되려던 찰나. 창밖에서 어두운 밤하늘을 두 동강 내는 듯한 날카로운 섬광과 함께 거대한 천둥 소리가 좁은 방 안을 무참하게 집어삼켰다. 그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굉음은 10년 전 철근과 콘크리트가 비명처럼 무너져 내리던 그 지옥 같은 붕괴 현장의 끔찍한 파열음과 완벽하게 겹쳐지며 태경의 귓가를 잔인하게 찢어놓고 있었다. 태경의 거대한 체구가 순간 균형을 잃고 비좁은 방의 낡은 마룻바닥 위로 처참하게 허물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짐승처럼 거칠고 불규칙한 숨을 토해내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올가미에 목이 졸리는 듯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격렬하게 발작하기 시작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매캐한 시멘트 먼지와 피비린내 섞인 흙탕물 냄새로 변질되었고 눈앞에는 육중한 잔해에 짓눌려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사람들의 처절한 형상들이 끔찍한 악몽처럼 쉴 새 없이 피어올랐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폐부를 후벼 파는 듯한 극심한 호흡 곤란이 밀려왔고 바닥을 긁어대는 그의 하얗게 질린 손가락은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대는 자의 맹목적인 몸부림 그 자체였다. 지금 이 순간 그는 해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냉혹하게 통제하던 지배자가 아니라 빛조차 들지 않는 폐허 속에 갇혀 구조만을 기다리던 상처 입은 어린 소년으로 완벽하게 되돌아가 있었다.
지수는 그 끔찍한 트라우마의 되 속으로 속절없이 가라앉는 태경을 지켜보며 짧고 날카로운 탄식을 내뱉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서늘한 주종의 경계나 불과 며칠 전 자신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의 억지스러운 독설 따위는 모두 이성의 밖으로 던져버린 채 단숨에 바닥으로 몸을 내던졌다. 지수는 이성을 잃고 사시나무처럼 덜덜 떠는 거대한 남자의 몸을 향해 주저없이 양팔을 뻗어 땀과 비에 젖은 그의 상체를 온몸으로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좁고 가녀린 어깨에 그의 무거운 고개를 억지로 기대게 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그의 양귀를 두 손으로 빈틈없이 감싸쥐어 폭력적인 천둥 소리와 빗소리를 필사적으로 차단했다. 여긴 안전하다며 다 끝났다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들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녀의 떨리는 입술이 태경의 창백한 귓가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끊어질 듯 위태로운 그의 거친 숨결에 맞춰 가장 평온한 호흡을 유도하는 지수의 맹목적인 구원의 온기가 태경의 마비된 감각을 아주 조금씩 현실의 수면 위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태경의 파괴적인 발작이 지수의 단단한 포옹 속에서 미세하게 잦아들 무렵이었다. 지수는 팽팽하게 굳어있는 그의 굽은 등줄기를 일정한 박자로 느리고 부드럽게 토닥이며 무의식 중에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낡은 자장가 한 구절을 입술 사이로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험악한 천둥이 치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겁에 질린 딸을 달래기 위해 투박하지만 따뜻한 음성으로 쉼없이 불러주던 유일한 위안의 노래였다. 창문을 때리는 매서운 빗소리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그 처연하고도 다정한 선율이 어두운 방 안을 맴돌며 태경의 갈기갈기 찢겨나간 내면을 기적처럼 어루만지듯 흘러들었다. 지수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어우러진 그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야수를 길들이는 가장 강력하고도 온전한 치유의 주술과도 같았다. 순간 데써버릴 듯 거칠게 요동치던 태경의 심장이 기이한 전율과 함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가슴통 속에서 우뚝 멈춰섰다. 10년 전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칠흑 같은 콘크리트 잔해 밑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자신을 향해 제 몸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소년이 이성의 끈을 놓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러주던 바로 그 낯선 남자의 구원의 노래였던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강인하고도 따뜻했던 음성이 지수의 맑은 목소리와 완벽하게 겹쳐지며 태경의 뇌리를 강렬하게 타격했다. 태경의 짙은 눈동자에 맺혀있던 초점 없는 공포의 막이 단숨에 거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지독한 충격과 경악이 그 자리를 거세게 밀어냈다. 그는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커다란 손으로 자신의 귀를 덮고 있던 지수의 얇은 손목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강하게 움켜쥐었다. 방금 그 노래를 대체 누가 가르쳐준 것이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위태롭게 갈라져 있었다. 지수가 붉어진 눈시울로 차분하게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노래라 답하는 순간 태경을 둘러싼 모든 세상의 이치가 잔인하게 전복되었다. 자신을 지옥 같은 잔해 속에서 목숨 걸고 살려낸 유일한 은인이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무참하게 짓밟았던 바로 그 죄인의 아버지였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지독한 회한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태경은 지수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어 그녀의 작은 몸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고 그의 짙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지수의 하얀 목덜미 위로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다. 얇은 커튼 틈새로 스며든 희미한 아침 햇살이 강태경의 감은 눈꺼풀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서늘한 빗소리와 끔찍한 악몽이 지배하던 그의 밤이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틀어 처음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심연 속에 잠겨 있었다.
무거운 눈을 천천히 뜬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비좁은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윤지수의 가녀린 뒷모습이었다. 간밤의 거친 발작 속에서도 그녀는 끝내 태경의 커다란 손을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의 얽힌 손가락 사이로는 낯설고도 따뜻한 온기가 맥박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핏줄이라며 그녀를 무참히 짓밟았던 자신의 오만함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려낸 은인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는 잔혹한 진실이 다시금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다. 태경은 잠든 지수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남은 생을 모두 바쳐서라도 그녀를 지켜내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고 서늘하게 다짐했다. 하지만 태경이 지수를 자신의 차에 태워 해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자비한 언론의 포화와 끔찍한 음모의 민낯이었다. 로비 중앙에 거대한 회전문이 도는 순간 진을 치고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를 치듯 터지며 두 사람의 시야를 하얗게 마비시켰다. 밤사이 익명의 제보자로 인해 인터넷을 장악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혜성의 주가를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었다. 살인자의 딸이 신분을 위장해 혜성에 입사했으며 천박한 술수로 최고 경영자를 유혹해 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자극적이고 날조된 내용이 모바일 화면을 도배한 상태였다. 그것은 마이크로칩의 존재를 눈치챈 부회장 강명호가 진실이 폭로되기 전에 태경과 지수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기 위해 준비한 가장 비열하고 치명적인 반격이었다. 하이에나처럼 몰려든 무리가 던지는 혐오 섞인 시선과 날선 질문들이 예리한 비수처럼 지수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한 기자가 보안 요원의 통제를 뚫고 지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카메라를 공격적으로 들이밀었다. 무방비 상태의 지수가 뒷걸음질을 치며 중심을 잃으려던 찰나 굳게 다물려 있던 태경의 턱관절이 서늘하게 당겨졌다.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긴 팔을 뻗어 지수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그녀를 자신의 넓은 등 뒤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의 거대한 체구가 지수를 시야에서 완전히 가리며 절대적인 방패가 되어 주었다. 태경은 무례하게 돌진하던 기자의 카메라 렌즈를 커다란 손으로 자비 없이 후려쳐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내버렸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로비 전체에 쥐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고 주변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태경의 짐승 같은 살기가 거대한 공간을 압도했다. 당장이라도 눈앞의 인간들을 갈기갈기 찢어밟힐 듯한 포식자의 짙은 눈빛은 그 어떤 변명이나 해명보다도 강력한 경고이자 그녀를 온전히 보호하겠다는 폭력적일 만큼 굳건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깨고 중앙 엘리베이터의 붉은 숫자가 1층을 가리키며 육중한 문이 열렸다. 수많은 임원진을 병풍처럼 거느린 강명호 부회장이 특유의 위선적인 미소를 띤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로비 한가운데에 등장했다. 그는 몰려든 카메라 렌즈 앞에서 짐짓 조카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는 도덕적이고 자애로운 어른의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강 부회장은 태경의 등 뒤에 숨은 지수를 향해 벌레를 보듯 멸시 가득한 시선을 던지며 이 사상 초유의 치정 스캔들과 범죄자 은닉의 책임을 물어 당장 최고 경영자 해임을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쩌렁쩌렁하게 선포했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혜성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당장 모든 짐을 싸서 이 건물에서 영원히 꺼지라는 모욕적인 축객령을 내렸다. 당장이라도 주머니 속에 마이크로칩을 꺼내 저 가증스러운 숙부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법적인 덫을 완벽하게 치기 전까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짓눌러야만 했다. 태경은 꽉 쥔 주먹의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강 부회장의 비열한 눈동자를 서늘하게 마주보았다. 태경이 분노로 일그러진 입술을 떼어 반격을 가하려던 찰나
로비 입구 쪽에서 다급하고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이들의 굳어진 시선이 일제히 쏠린 곳에는 해성그룹의 최고 권력자이자 태경의 유일한 방어막이었던 한 여사가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져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회사를 수습하기 위해 무리하게 출근하던 그녀가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그녀의 창백하게 질린 입가와 코끝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터져나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끔찍하게 적시고 있었다. 혼비백산한 임원들과 수행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노파의 주위로 몰려들었고 강 부회장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교활하고도 소름 끼치는 미소가 찰나의 순간 스치고 지나갔다. 혜성의 굳건한 거목이 무참히 꺾여버린 끔찍한 현장을 뒤덮으며 고막을 찢을 듯한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혼돈에 빠진 회색빛 아침 공기를 무자비하게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기계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규칙적이고도 잔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경은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한 여사를 핏발선 눈으로 응시했다. 조금 전 담당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장기간의 치명적인 화학 물질 중독이라는 진단은 태경의 심장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혜성의 거대한 기둥이었던 조모가 쓰러지자 그 틈을 타 강 부회장파는 이사회를 조종하여 태경의 목줄을 거세게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까지 윤지수를 둘러싼 치명적인 스캔들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강제 해임하겠다는 최후 통첩이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한 여사가 누워있는 병실 앞은 보이지 않는 살기와 권력의 암투로 질식할 듯한 압박감이 감돌았다. 같은 시각. 병원의 인적이 완전히 끊긴 어두운 비상계단에서는 강명호 부회장이 짙은 그림자를 등지고 선 채 지수를 향해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서늘한 콘크리트 바닥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무심하게 툭 던지며 지수의 아버지가 과거 해성건설의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했다는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증거물들을 들이밀었다. 그것은 지수가 스스로 해성의 기밀을 노린 산업 스파이임을 인정하고 대중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비의 남은 명예마저 진흙탕 속에 처박아 2번 죽이겠다는 소름 끼치는 협박이었다. 나지막하지만 살기가 뚝뚝 묻어나는 부회장의 목소리가 좁은 계단을 울리며 지수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틀어막았다. 지수는 꽉 쥔 두 주먹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뜨거운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흔들림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눈앞의 악마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지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명확하고도 처절한 결론만이 맴돌고 있었다. 태경이 일생일대의 반격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죽인 진범의 목을 조르려는 이 가장 위태롭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그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고 태경이 혜성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모든 오명을 홀로 뒤집어쓰기로 결심했다. 무거운 협박을 등에 업고 돌아선 지수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지만 그녀의 등줄기만은 그 어느 때보다 꿋꿋하고 단단했다. 늦은 밤. 정막만이 감도는 텅 빈 50층 비서실로 돌아온 지수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소리 없이 지워나갔다. 책상을 정리하고 강 부회장이 요구한 거짓된 자백서 겸 사직서에 마지막 서명을 남기던 그녀의 시선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태경의 짙은 네이비 슈트 재킷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폭풍 같았던 시간 속에서 홀로 비를 맞던 자신을 유일하게 감싸주었던 그 묵직하고도 따뜻한 우디 향이 코끝을 스치자 견고했던 이성의 둑이 무너지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서류 위로 속절없이 떨어져 내렸다. 지수는 복원해낸 마이크로칩을 그의 책상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숨겨둔 채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이끌고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로 걸어나갔다.
어지럽게 번지는 네온 사인 불빛 속으로 속절없이 멀어지는 그녀의 좁은 뒷모습은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했다. 다음 날 새벽, 책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지수의 자백서와 사직서를 확인한 태경은 이성을 잃고 그녀의 낡은 변두리 빌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빗물을 뒤집어 쓴 채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이미 주인의 온기가 완벽하게 빠져나가 서늘한 정적만이 맴돌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텅 빈 책상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그곳에는 그녀의 흉터투성이 손길로 완벽하게 복원되어 고요히 초침을 넘기고 있는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고 그 밑으로 정갈하게 접힌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제 아버지의 목까지 부디 그룹을 지켜주십시오. 쪽지를 꽉 쥔 태경의 커다란 손이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려왔고 지수가 사라져버린 텅 빈 공간 속으로 서늘하고도 지독한 절망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태경은 텅 빈 책상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구겨진 쪽지를 쥔 채 한참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지수가 남기고 간 짧고도 단단한 문장 속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불로 뛰어든 그녀의 처절한 희생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해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치려던 순간 태경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갑고도 잔혹한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올랐다.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셔츠의 단추를 천천히 채우며 전신 거울 앞에 섰고 완벽하게 통제된 동작으로 넥타이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어젯밤까지 그의 이성을 위태롭게 흔들던 지독한 고통과 혼란의 파편들은 거울 속의 차가운 포식자 앞에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다. 사랑하는 여자마저 제 손으로 지켜내지 못한 나약하고 무능한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피에 굶주린 한 마리의 서늘한 야수가 마침내 잔인하게 눈을 뜬 것이다. 해성그룹 본사의 거대한 대회의실은 최고 경영자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든 임원진들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 숨이 막혀왔다. 강명호 부회장은 조카의 완전한 몰락을 확신하며 상석에 기대어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태경이 모든 것을 잃은 폐인처럼 이성을 잃고 발악하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육중한 마오간이 문을 열고 들어선 태경의 모습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완벽한 무표정과 숨막히는 위압감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태경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걸어 들어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언론의 날선 비난과 이사회의 사퇴 압박 앞에서도 일말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강 부회장을 향해 깍듯하고도 서늘한 각도로 고개를 숙이며 지수의 스캔들과 그룹의 주가 폭락에 대한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순종적인 항복 선언을 덤덤하게 던졌다. 숙부의 뜻대로 모든 권력을 순순히 내려놓겠다는 태경의 유순한 태도에 장내는 경악과 혼란으로 크게 술렁였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도 잔인한 미소가 비수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늘하게 뇌까렸다. 당분간은 숙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이 비열한 진흙탕 속에서 놀아나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날개가 완전히 꺾인 채 펜트하우스에 칩거하는 척하며 강 부회장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린 태경은 물밑에서 가장 파괴적이고도 은밀한 반격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마이크로칩의 원본 설계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 평소 혜성의 비리를 은밀히 내사 중이던 경제범죄 합동수사단의 핵심 검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10년 전 붕괴 사고의 추악한 진실과 현재 진행형인 천문학적인 횡령 정황까지 완벽하게 두나맬 수 있는 치명적인 물증들이 태경의 서늘한 지휘 아래 단단한 올가미로 짜여가고 있었다. 반격의 칼날을 무자비하게 연마하는 동시에 태경은 자신의 가장 충직한 수족인 최 비서에게
최정의 보안 인력들을 전부 투입하여 윤지수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세상의 모든 눈을 속이고 피할지라도 자신의 시야에서만큼은 절대 그녀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지독할 만큼 집요하고도 서늘한 소유욕의 발로였다. 그 시각 지수는 번잡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외곽의 낡은 고미술 복원 공방에 숨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진 시선과 범죄자라는 오명을 전부 뒤집어 쓴 채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지만 결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았다. 지수는 태경이 다가올 최후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혜성의 과거 문건들과 자제 내역서들을 익명의 계정으로 고도화하여 최 비서에게 끊임없이 전송하고 있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그만을 위한 가장 견고하고 헌신적인 방패가 되어주고자 밤을 지새웠다. 며칠의 피 말리는 추적과 정보전 끝에 태경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위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복잡한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이 마침내 날카로운 신호음과 함께 우뚝 멈춰섰다. 최 비서에게 익명으로 혜성의 내부 기밀 자료들을 조력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발신자 IP 주소가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읍내 마을로 선명하게 특정된 것이다. 그 선명한 좌표를 확인한 순간 태경의 심장이 높을 듯 강하게 박동하며 굳게 다물려 있던 턱선이 서늘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특유한 문서 복원 방식과 정교한 데이터 분류 체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윤지수. 그녀가 남긴 맹목적이고도 처절한 헌신의 흔적이었다. 태경은 손에 들고 있던 짙은 붉은색 와인잔을 투명한 유리 테이블 위로 소리 없이 내려놓으며 통유리창 너머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삭막한 야경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방해물을 제거할 완벽한 반격의 준비는 끝났고 이제 지독한 어둠 속에서 홀로 비를 맞고 있을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되찾아올 시간이었다. 그는 화면 한가운데 붉게 깜빡이는 IP 주소의 좌표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책상 위의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낮지만 단호하게 가라앉은 태경의 서늘한 음성이 적막한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차, 준비해. 내 사람을. 데리러 갈 시간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깔린 고속도로 위를 짙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매섭게 질주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가로등 불빛이 운전대를 꽉 쥔 강태경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선 턱선을 서늘하게 비추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워 붉게 핏발이 선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오직 단 하나의 맹목적이고도 지독한 목적지만이 각인되어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산업 스파이라는 범죄자의 낙인을 스스로 찍고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여자. 윤지수를 기필코 되찾아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속도계의 바늘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위태롭게 요동쳤지만 태경은 가속 페달을 밟은 발에서 조금도 힘을 빼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홀로 삼켰을 눈물과 짊어졌을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과 공간을 찢어 그녀의 곁에 닿고 싶은 절박한 갈증뿐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닿지 않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하고 허름한 읍내 골목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짙은 곰팡이와 낡은 나무 냄새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조그만 고미술 복원 공방 안에서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오래된 그림의 안료를 배합하고 있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모두 뒤집어 쓴 채 완벽하게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도 그녀의 얇고 흉터투성이인 손가락은 밤낮 없이 혜성의 과거 자료들을 분석하고 은밀하게 태경의 진영으로 전송하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 극도의 피로와 고립감이 숨통을 조여올 때마다 태경이 덮어주었던 온기가 아스라하게 떠올랐지만 지수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독하게 이성을 다잡았다. 바로 그때
정막이 감돌던 공방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엔진 소리가 거칠게 멈춰섰다. 이어서 문가에 매달려 있던 낡은 풍경이 요란하게 파열음을 내며 흔들렸고 굳게 닫혀있던 나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다. 문틀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확인한 순간 낡은 붓을 쥐고 있던 지수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리며 붓이 바닥으로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태경의 모습은 평소에 그 완벽하고 서늘했던 혜성의 지배자가 아니었다. 정갈했던 넥타이는 거칠게 풀어헤쳐져 있었고 이성을 잃은 듯 짐승처럼 일그러진 그의 눈동자는 오직 지수만을 강박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을 삼킨 것도 잠시 강명호 부회장이 들이밀었던 소름 끼치는 협박의 굴레가 떠올라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다. 여기까지 오면 태경이 준비한 모든 반격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그녀는 차갑게 굳은 표정을 애써 지어 보이며 당장 돌아가라고 모진 말을 쏟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채 첫 번째 문장을 끝맺기도 전에 태경은 단숨에 거리를 좁혀 다가와 그녀의 가녀린 허리와 목덜미를 부서질 듯 강하게 끌어당겼다. 지수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던 절박한 거절의 말들은 태경의 뜨겁고 다급한 입술에 의해 완벽하게 삼켜지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나 폭력적인 강요가 아니라 며칠 동안 뼈를 깎아내며 억눌러 왔던 지독한 갈증과 잃어버린 자신의 온전한 세계를 다시 찾은 자의 맹목적인 안도감이었다. 태경의 커다란 손이 지수의 등줄기를 빈틈없이 감싸 안으며 잿담했고 그의 깊고 묵직한 호흡이 지수의 마비된 감각 속으로 뜨겁게 스며들었다. 지수는 이성을 다잡고 그의 단단한 가슴을 밀어내려 애썼지만 다하오는 그의 짙은 우디향과 날 것 그대로의 절망적인 애원 앞에서 결국 견고했던 방어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녀의 손에 들어가 있던 헛된 반항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고 이내 태경의 젖은 옷깃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쥔 채 그의 깊은 입맞춤에 속절없이 빠져들었다. 비좁고 낡은 공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애틋하게 얽힌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위태롭게 채우고 있었다. 긴 입맞춤 끝에 거친 호흡을 고르며 입술을 뗀 태경은 자신의 품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지수의 이마에 제 이마를 맞댄 채 낮고 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혜성의 회장 자리 따위는 널 잃으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없으며 자신의 멈춰있던 10년의 지옥을 끝내준 유일한 구원이 바로 당신이라고 단호하게 고백했다. 태경은 지수의 눈물 젖은 창백한 뺨을 큰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고 숙부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모든 반격의 법적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이제 음지에 숨어 자신을 지키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옆에 당당히 서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심판할 가장 눈부신 빛이 되어달라는 서늘하고도 간절한 청명이었다. 그동안 홀로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공포와 억울함이 태경의 단단한 약속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자 지수는 마침내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넓은 어깨에 지친 얼굴을 깊이 묻었다. 그녀가 다시 혜성의 전장으로 돌아갈 것을 무건으로 승낙하며 두 사람이 묵직한 온기를 나누던 그때 정막을 깨고 태경의 양복 주머니에서 예리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다. 최 비서로부터 걸려온 다급하고도 은밀한 보안 전화였다. 태경이 지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상기된 최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혜성의 모든 권력을 강 부회장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한 여사가 방금 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보고였다. 이어지는 최 비서의 전언은 그들이 기다려온 가장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반격의 신호탄과 같았다. 대표님, 태우마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부회장님을 병실로 대령하라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최비서의 다급한 보고가 낡은 공방의 정막을 가르고 귓가에 꽂히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두 사람의 붉어진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태경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없이 지수의 가녀린 손을 단단히 맞잡고 거센 빗줄기를 뚫으며 곧바로 짙은 색 세단에 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깔린 텅 빈 고속도로 위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차 안에는 폭풍전야에 숨막히는 긴장감과 피를 말리는 결연함이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 손으로 거칠게 운전대를 쥔 태경은 다른 한 손으로는 조수석에 앉은 지수의 차가운 손을 뼈가 으스러질 듯 꽉 쥐고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10년의 긴 세월 동안 끔찍한 트라우마라는 어둠 속에 웅크려 있던 상처 입은 짐승이 마침내 제 살을 깎아먹던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물어뜯기 위해 혜성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숙부 강명호의 추악한 숨통을 끊어낼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심판의 무대에 오를 참이었다. 같은 시각 삼엄한 경호가 펼쳐진 병원의 최고급 VIP 병동은 숨소리 하나 크게 낼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살벌한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다. 태경의 조모이자 혜성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던 한 여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사경을 헤매는 척 위장하며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 있었다. 이내 무거운 병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짐짓 비통하고 애끓는 표정을 꾸며낸 강명호 부회장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병실 안을 지키고 있던 수행원과 간호사들을 신경질적으로 모두 밖으로 물린 뒤 병상에 누운 늙은 어머니의 귓가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내 그의 입가에는 자애로운 아들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지고 교활하고도 비열한 조소와 함께 끔찍한 독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가 저지른 건물 부실 공사와 자재 빼돌리기의 만행. 그리고 어린 조카의 아버지를 붕괴하는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추악한 진실을 마치 훈장처럼 조롱하듯 읊조렸다. 마침내 눈엣가시 같았던 강태경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혜성의 진짜 주인이 될 날이 내일로 다가왔음을 거만하게 자축하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병상 및 좁은 틈새에 은밀하게 부착된 초소형 녹음기가 자신의 그 오만하고도 끔찍한 자백을 토씨 하나 빠짐없이 차가운 디지털 신호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병실에서 강 부회장의 만행을 기록하는 소리 없는 덫이 치명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혜성그룹 본사 50층의 집무실 앞에서는 서늘한 식은땀이 맺히는 숨, 막히는 잠입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색 캡모자를 푹 눌러쓰고 짙은 작업복 차림으로 위장한 지수는 최 비서의 은밀한 어모 아래 굳게 닫힌 강 부회장의 거대한 개인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마이크로칩에서 추출한 원본 설계도 복사본을 금고, 안에 가짜 입찰 서류와 완벽하게 바꿔치기 하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목숨 건 임무였다. 만약 이 순간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태경이 준비한 모든 반격은 수포로 돌아가고 두 사람은 영원히 파멸의 도프로 떨어질 것이 자명했다. 지수는 미세한 소리마저 증폭시켜 듣는 보건 전문가 특유의 예민한 감각을 극도로 끌어올려 차가운 금속문에 귀를 바짝 댄 채 다이얼의 미세한 마찰음을 필사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창백한 이마와 뺨을 타고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흉터투성이 손끝은 기계의 심장 박동을 읽어내듯 정교하고 침착하게 다이얼을 돌려나갔다. 철컥 하는 경쾌하고도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마침내 육중한 금고의 문이 무방비하게 입을 벌렸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짜 서류 뭉치를 재빨리 빼내고 그 자리에 원본 데이터 복사본을 밀어 넣으려던 찰나 집무실 밖 복도에서 묵직하고 일정한 순찰 요원의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찰나의 순간.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날카로운 손전등 불빛이 섬광처럼 스치며 어두운 집무실 내부를 위협적으로 훑고 지나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끔찍한 공포가 전신을 덮쳤지만 지수는 숨소리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책상 밑 짙은 어둠 속에 몸을 웅크려 밀착시켰다. 핏기가 가신 손으로 서류를 쥔 채 어둠과 혼연일체가 된 그녀 위로 불빛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정적이 찾아온 후 간발의 차이로 금고 문을 닫고 최 비서와 함께 비상 계단으로 몸을 숨긴 그녀의 등줄기는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붉어진 시선은 마침내 강명호의 숨통을 끊어버릴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칼날을 완성했다는 통쾌함으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성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대주주 총회가 열리는 거대한 대회의실은 장차 들이닥칠 무자비한 피바람을 예고하듯 숨 막히는 긴장감과 탐욕스러운 웅성거림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태경을 완벽하게 짓밟고 그룹의 패권을 쥐었다고 맹신한 강명호 부회장은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수많은 임원진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실로 위풍당당하게 걸어들어왔다. 그의 등장과 함께 장내의 소음이 일순간에 잦아들며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강 부회장이 상석에 위치한 텅 빈 최고 경영자의 의자를 느릿하게 훑어내리며 짓는 미소에는 억누를 수 없는 짐승 같은 탐욕과 승자의 지독한 오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완벽하게 열렸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뱀처럼 교활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장내를 향해 읊조렸다. 이제 주인이 바뀔 시간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뀔 시간입니다. 강명호 부회장의 오만하고도 확신에 찬 속삭임이 되기 무섭게 거대한 대회의실의 정막을 가르는 날카로운 의사봉 소리가 탕 3번 연속으로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눈부신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진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를 주시하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강 부회장은 마이크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조카 강태경 대표의 방만 경영과 치명적인 스캔들로 인한 막대한 자산 손실을 질타하는 해임 건의안을 거침없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뱀처럼 교활한 혀끝에서 쏟아지는 날조된 비난들은 혜성의 견고했던 기반을 흔들며 주주들의 불안을 극도로 자극했고 회의실 내부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위태로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완벽한 승리를 확신한 그가 비어있는 최고 경영자의 최고급 가죽 의자를 향해 짐승 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찢어질 듯한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양옆으로 활짝 열려 젖혀졌다. 그 순간 회의실에 후끈 달아올랐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다. 짙은 어둠 그 자체를 연상케 하는 완벽한 블랙수트 차림의 강태경이 서늘하고도 무자비한 사신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여겨졌던 범죄자의 낙인을 쓰고 비참하게 쫓겨났던 윤지수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블랙 정장 차림으로 눈부시게 당당한 자태를 뿜어내며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서늘한 표정으로 도열해 거대한 장벽을 치고 있었다. 태경은 당황하여 석상처럼 굳어버린 임원들과 짐승처럼 일그러진 강 부회장의 낯빛을 여유롭고도 잔인하게 훑어내리며 뚜벅뚜벅 묵직한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단상 앞에 멈춰선 태경은 파랗게 질린 의장의 손에서 직접 마이크를 빼앗아 쥐고 낮지만 장내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강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정한 혜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피로 물들인 진짜 기생충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확인하라는 그의 서늘한 선전포고와 함께 벽면에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이 요란하게 작동했다. 스크린 위로 지수가 목숨을 걸고 금고에서 빼돌린 10년 전 원본 설계도와 악의적으로 조작된 자재 내역서들이 붉은색 핏빛처럼 선명하게 띄워졌다. 주주들이 경악에 찬 비명을 내지르기도 전에 태경의 서늘한 수신호에 맞춰 전날 밤 VIP 병실에서 녹음된 섬뜩한 음성 파일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어린 조카의 아버지를 붕괴하는 사지로 몰아넣고 자재 대금을 빼돌렸다는 강 부회장, 본인의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자백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하고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장내를 처참하게 집어삼켰다. 강명호 부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썩은 피처럼 보라색으로 끔찍하게 질려갔고 그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어뜯으며 이 모든 것이 조작된 파렴치한 음모라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당장 보안 요원들을 불러 저 미치광이들을 끌어내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권력을 잃은 그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때 회의실 측면의 육중한 비상문이 천천히 열리며 휠체어의 묵직한 바퀴 소리가 혼란스러운 장내의 소음을 단숨에 예리하게 베어버렸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사경을 헤맨다던 대주주 한 여사가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형형한 살기를 뿜어내며 회의실 한가운데로 등장한 것이다. 그녀는 수행원의 부축을 뿌리치고 휠체어에서 힘겹게 그러나 누구보다 위압적인 기세로 몸을 일으켜 세운 뒤 곧장 단상으로 다가가 아들의 뺨을 전력으로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롭고도 파괴적인 마찰음이 혜성그룹의 썩어빠진 과거를 완벽하게 단죄하듯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한 여사는 피가 날 정도로 얇은 입술을 짓씹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제 핏줄을 팔아먹은 끔찍한 아들을 향해 자신이 보유한 혜성의 모든 지분과 권한을 즉시 강태경에게 전면 양도하겠다고 쩌렁쩌렁하게 천명했다. 이어서 그녀는 뒤에 서 있던 특수부 수사관들을 향해 그룹의 명예를 짓밟고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간 저 흉악한 죄인을 당장 끌어내라며 단호하고도 피토하는 명령을 내렸다. 발악하며 바닥으로 엎어지듯 무너져 내린 강 부회장의 양손에 차가운 은빛 수갑이 가차없이 채워졌고 그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채 참담한 비명을 지르며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혜성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피를 빨아먹던 거대한 악의 제국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완전히 붕괴되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아수라장의 소음이 수사관들의 퇴장과 함께 썰물처럼 서서히 잦아들고 태경은 상석의 뒤편에 꼿꼿하게 서 있는 지수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수많은 임원들의 경악과 웅성거림 속에서도 두 사람의 주변만은 마치 딴 세상인 듯 고요하고 애틋한 공기로 가득 찼다. 무자비한 권력의 살기가 뚝뚝 묻어나던 태경의 짙고 서늘한 눈동자가 오직 지수를 온전히 담아내는 그 순간만큼은 매서운 겨울밤의 끝을 알리듯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태경은 천천히 다가가 블랙 정장을 입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단단하게 쥐었다. 그토록 길고도 지독했던 핏빛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음을 알리듯 그의 굳게 다물렸던 입술 사이로 깊은 안도감이 섞인 낮고 다정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모든 게 끝났소. 강명호 부회장이 끌려나간 직후 혜성그룹 본사를 휘감았던 지독한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이하고도 평온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며칠 뒤 혜성그룹 1층 로비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지수를 향해 날선 비난과 모욕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카메라 렌즈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쉴 새 없이 터지는 눈부신 플래시 세례는 한 인간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기록하기 위한 경건한 조명에 불과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온 강태경은 평소처럼 오만한 권력자의 얼굴이 아닌 한없이 정중하고도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최고 경영자로서 자신이 서야 할 중앙 마이크 앞을 비워둔 채 곁에 서 있던 지수에게 묵묵히 자리를 양보하며 그녀를 세상의 가장 눈부신 빛의 중심으로 이끌어 올렸다. 지수는 수백 개의 시선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꼿꼿한 등줄기를 세운 채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과거 강 부회장의 압박 속에서도 끝끝내 지켜냈던 마이크로칩 속의 원본 설계도와 실제 시공 내역서를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띄우며 그날의 참사가 명백한 인재이자 계획된 범죄였음을 논리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증명해 나갔다. 그리고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평생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죽어간 수석 엔지니어 윤명길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붕괴를 막으려 헌신했던 가장 의로운 책임자였음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그녀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 다시 마이크를 넘겨받은 태경은 윤명길 기사가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려낸 진정한 영웅이자 생명의 은인임을 무겁고도 진중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완벽하게 되찾고 단상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지수의 옆모습을 지켜보며 태경은 지난 10년간 자신의 목을 조르던 과거의 서늘한 망령들이 마침내 완전히 바스러져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전국 생중계 기자회견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혜성그룹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의 고요한 공원 묘지로 향했다. 늦은 오후에 차분한 공기가 내려앉은 묘역은 지나온 그들의 치열했던 전쟁이 무색할 만큼 한없이 평화롭고 적막했다. 그들은 먼저 태경의 아버지가 잠든 묘역에 들러 정갈한 흰 국화 다발을 헌화하며 오랜 세월 핏빛으로 얼룩져 있던 억울한 원한을 조용히 달랬다. 이어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수년간 묘비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쓸쓸하게 방치되어 있던 윤명길 기사의 무덤 앞이었다. 낡은 묘비 앞에서 걸음을 멈춘 지수는 차가운 비석의 표면을 자신의 가녀린 손길로 오랫동안 애틋하게 어루만졌다. 과거 이 무덤 앞에서 상복을 입고 처연하게 눈물만 흘려야 했던 어린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고 깊은 위안이 담긴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태경은 지수의 곁에 서서 묘비를 향해 깊고 묵직한 시선을 던지더니 이내 정장 재킷의 단추를 채우고는 윤 기사의 묘비를 향해 90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혜성의 지배자라는 오만한 타이틀을 모두 내려놓고 한 남자의 인생을 바쳐 존경과 사죄를 담아 올리는 가장 경건하고도 묵직한 인사였다. 꽤 오랜 시간 허리를 숙이고 있던 태경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운 뒤 지수의 떨리는 어깨를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묘비를 향해 세상 그 무엇보다 확고한 자신의 맹세를 새기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낮고 선명하게 읊조렸다. 앞으로는 제가 이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아버님, 그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는 윗세대가 남긴 지독한 오해와 피비린내 나는 증오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두 사람 앞에 펼쳐질 새로운 생의 굳건한 윰을 내리는 완벽한 구원의 약속이었다. 태경의 서늘하고도 진심 어린 고백이 공기 중으로 흩어질 무렵 잔뜩 흐려져 있던 서울의 잿빛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여름 소나기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빗방울들이 묘비와 나뭇잎 위로 부딪히며 제법 굵은 파여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 이후 빗소리는 늘 태경을 끔찍한 공황과 질식할 듯한 발작으로 몰아넣는 지독한 트라우마의 방아쇠였다. 그러나 태경은 미세한 호흡의 떨림조차 없이 한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로 자신이 들고 있던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조용히 펼쳐들었다. 그는 우산을 지수 쪽으로 기울여 그녀의 몸이 빗방울에 닿지 않도록 감싸 안으며 자신의 넓은 품으로 그녀를 온전히 끌어당겼다. 검은 우산 위로 거센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기적처럼 평온했고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다. 태경은 태어나 처음으로 비 내리는 하늘 아래서 비의 서늘함보다 자신의 품에 안긴 지수의 눈부신 온기를 오롯이 느끼며 단단하게 서 있었다. 거센 소나기 속에서 하나의 우산을 나누었으며 찾아온 그날의 평온한 온기는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다듬고 치유해 나갔다. 아버지 윤명길 기사의 억울한 누명이 완벽하게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면서 지수를 추함해던 과거의 족쇄는 영원히 산산조각 났다. 강태경이 새롭게 이끄는 해성그룹 역시 부회장파가 남긴 썩어빠진 잔재들을 모두 도려내고 투명하고 견고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며 완전히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난 10년간 매일 밤 태경의 이성을 옥죄고 괴롭히던 지독한 불면증과 빗소리에 대한 강박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아무리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의 곁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윤지수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비누향이 존재하는 한 그의 밤은 더 이상 끔찍한 지옥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야수처럼 날이 서 있던 그의 짙고 서늘했던 눈동자는 이제 오직 한 여자를 향한 맹목적인 다정함과 절대적인 안도감으로 깊고 유연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심 빌딩 숲에서 살짝 벗어난 고즈넉한 옛 거리. 낡은 네온 사인 불빛이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로 몽환적으로 일렁이는 낭만적인 밤이었다. 해성그룹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자신만의 이름을 건 예술품 복원연구소를 개관한 지수는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 공방에 남아 오래된 미술품과 씨름하고 있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피해 어둠 속에 숨어 훼손된 문서를 억지로 맞추던 과거의 아픈 시간들과 달리 이제 그녀의 손길은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낡은 예술품들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다. 빗방울이 공방의 커다란 통 유리창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백색 소음은 이 도시가 허락한 가장 평화롭고 부드러운 배경, 음악처럼 아늑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수는 정밀 작업용 특수 안경을 벗고 뻐근한 목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옅은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데리러 올 익숙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내 빗물을 가르는 부드러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짙은 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공방의 낡은 벽돌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핏의 블랙 슈트를 차려입은 태경이 커다란 우산을 접으며 공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늦은 시간까지 일에 매달려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가볍게 미간을 좁히며 타박하는 그의 묵직한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짙은 애정과 걱정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다. 지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고 그의 젖은 어깨와 겉옷을 가벼운 손길로 털어주었다. 태경은 그런 그녀의 얇은 허리를 자연스럽고도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창백한 이마 위에 진득한 입맞춤을 남겼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던 과거의 해성그룹 펜트하우스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두 사람만의 지극히 평범하고도 완벽하게 따뜻한 일상의 온기였다. 태경은 지수를 이끌고 따뜻한 펜던트 조명이 내려앉은 작업 테이블 앞에 마주 앉은 뒤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낡고 익숙한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어
천천히 밀어놓았다. 상자를 확인한 지수의 맑은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며 커졌다. 그것은 과거 두 사람을 끔찍한 진실과 핏빛 복수로 이끌었던 1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 반쯤 녹아내렸던 바로 그 회중시계였다. 지수가 숨을 죽인 채 바라보는 가운데 태경의 길고 단단한 손가락이 낡은 금속 덮개를 아주 부드럽게 열어젖혔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흉측하게 멈춰버렸던 잿빛의 톱니바퀴 대신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새로운 황금빛 동력 장치가 완벽하게 이식되어 자리하고 있었다. 1초, 2초, 규칙적이고도 경쾌하게 똑딱이는 맑은 기계음이 고요한 공방 안으로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그 시계의 정중앙에는 영원을 약속하는 눈부신 은빛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영롱한 빛을 머금은 채 고요히 숨겨져 있었다. 태경은 아무 말 없이 굳어버린 지수의 흉터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자신의 넓고 거친 손바닥 위에 소중하게 올려놓았다. 수백억 원의 거래를 가차없이 성사시킬 때조차 한치의 떨림도 허락하지 않던 냉혹한 최고 경영자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체할 수 없는 깊고 애틋한 감정으로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내 시간은 10년 전 그 끔찍했던 과거의 무너진 잔해 속에서 영원히 멈춰 있었어. 태경은 시계 중심부에서 반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지수의 얇은 약지 위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평생 빠지지 않게 하려는 듯 단단하게 밀어넣었다. 하지만 네가 비 내리는 밤거리를 뚫고 내게 온 그 순간부터 멈춰있던 내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 소란스러운 이벤트나 화려한 수식어는 일절 없었지만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생과 남은 영혼을 오직 한 여자에게 온전히 바치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진실한 고백이었다. 지수의 맑은 눈동자 위로 순식간에 차오른 투명한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미소로 그에게 화답했다. 태경은 테이블을 조심스럽게 넘어와 그녀의 젖은 뺨을 커다란 양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더없이 부드럽고도 깊은 입맞춤을 천천히 내렸다. 두 사람의 숨결이 빈틈없이 얽히며 만들어내는 짙은 온기가 공방의 따뜻한 조명 불빛을 타고 옅은 습기가 서린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번져나갔다. 빗물이 쉴 새 없이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젖은 유리창 너머로 드디어 하나의 온전한 세계로 완벽하게 맞닿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명장면처럼 묵직하고 아름답게 새겨졌다. 잔잔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위로와도 같은 빗소리와 새롭게 생명을 얻은 시계의 경쾌한 초침소리가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기나긴 빗속의 잔상을 완전히 지우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들의 눈부신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